63살의 오봉수는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 10분째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찬통 2개가 들려 있었고 등에는 장을 보고 온 무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올 때만 해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꼭 손주 얼굴을 실컷 보고 오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그런데 문 앞에 선 순간 봉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초인종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고도 누르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었어요. 문 너머에서 며느리 최이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슬은 아이에게 무어라 속삭이고 있었고 그 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봉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초인종에서 손을 내렸어요. 잠시 기다리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또는 이슬이 방에서 나오면 그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봉수는 반찬통을 든 손을 살짝 내리고 벽에 기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형광등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슬이 나왔다가 봉순을 보고 잠깐 멈췄어요. 놀란 기색이 얼굴을 스쳤지만 금방 정리됐습니다. 이슬은 어머니가 오셨냐며 인사했고 봉수는 반찬을 좀 가져왔다며 통을 내밀었어요. 이슬은 고맙다고 하면서 문을 더 크게 열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봉순이 현관 안으로 들어섰어요.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으면서 봉수는 자연스럽게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손주 방문은 닫혀 있었어요. 봉수는 반찬통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아이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이슬은 지금 막 재우는 중이라고 했어요. 잠들 때쯤 됐다며 목소리를 조금 낮췄죠.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이슬이 부엌에서 물을 가져다 주었고 봉수는 감사하다며 받았습니다. 둘은 잠깐 날씨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부쩍 쌀쌀하다고 일교차가 크니 아이 옷을 잘 챙겨 입혀야 한다고 봉순이 말했고 이슬은 그러고 있다며 짧게 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봉수는 소파에 앉은 채 손끝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방 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슬은 식탁 앞에 서서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봉수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또 얼마가 지났을까요? 봉순이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서며 오늘은 이만 가겠다고 했어요. 이슬은 괜찮겠냐며 일어서지 않은 채 물었고 봉수는 괜찮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옹알이였어요. 또렷하고 생기 있는 소리였죠. 봉수는 신발끈에서 눈을 들어 방 문을 봤습니다. 손주는 깨어 있었어요. 잠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슬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 다시 혼자 서게 된 봉수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반찬통은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나온 것이었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봉수는 아들 내외의 현관문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 봉수는 아무도 듣지 않는 복도에서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봉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끝에서 봉수는 엘리베이터 안에 홀로 섰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봉순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린 손주의 옹알이 소리가 맴돌았어요. 그 소리는 짧았지만 봉순의 귓속에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고 문이 열렸지만
봉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발을 내디디며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봉수는 멈추지 않고 걸으면서 6달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던 날이었어요. 봉순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이슬이 진통을 시작하고 나서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웅에게서 연락이 왔고 봉수는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바로 나섰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태웅은 분만실 앞 복도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류미양도 와 있었습니다. 봉수는 류미양과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두 사람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이른 저녁이 깊은 밤이 되었고 봉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류미양은 먼저 로비 쪽 편의점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고 태웅은 분만실 앞을 서성였어요. 봉수는 혼자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기다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 기다렸고 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태웅이 분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태웅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그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딸이라고 했어요. 봉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태웅이 먼저 봉순의 손을 두드렸고 봉수는 그제야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처음으로 손주를 안게 된 것은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서였어요. 간호사가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안고 나왔고 봉순 앞에 아이를 건넸습니다. 봉수는 두 팔을 벌려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벼움이 되려 봉순의 팔에 힘을 주게 만들었어요. 떨어뜨릴까봐, 놓칠까봐 봉수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손주의 얼굴은 작고 붉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조금 오므려져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누구를 닮았다는 생각도 예쁘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아이를 다시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유 시간이 됐다고 했어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 안의 아이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받아 안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봉수는 가만히 바라봤어요. 병실로 자리를 옮기자 이슬은 피로해 보였습니다. 류미양이 이슬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이것저것 챙겼어요. 봉수는 병실 구석 보호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류미양이 이슬에게서 아이를 받아 안았고 이슬은 그 옆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류미양이 아이를 안고 웃는 장면이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봉수는 그 장면을 의자에 앉아 지켜봤어요. 누군가 봉순에게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봉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슬에게 잘 쉬라고 인사했고 태웅에게는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봉순을 붙잡지 않았어요. 병실 문을 나서며 봉수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주의 무게를 담고 있던 두 팔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봉수는 그 감촉이 얼마나 오래 남을지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팔 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봉순이 손주를 처음이자 가장 오래 안았던 날이었습니다. 30분. 그리고 그 이후로 그만큼의 시간이 다시 주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지. 봉수는 걸으면서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드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한 번 더 스쳐 지나갔어요. 끝에서 봉수는 큰 길을 걸으며 손주를 처음 안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은 따뜻했지만
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으니까요. 그날 밤 봉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며느리가 퇴원하는 날 아침 일찍 미역국을 끓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것만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퇴원 날 아침 봉수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미역은 전날 밤부터 물에 불려두었어요. 참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고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도록 불을 낮춰 오래 끓였습니다. 반찬도 5가지를 준비했어요. 간이 새지 않게 산모가 먹기 좋게 신경을 썼습니다. 봉수는 반찬통을 하나씩 닦아서 담으면서 이슬이 좋아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하지만 정성껏 만든 음식이 싫을 사람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 내외의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점심때쯤이었어요. 봉수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이슬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슬은 어머니가 오셨냐며 반겼어요. 봉수는 반찬을 좀 가져왔다며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산후도우미가 와 있었어요. 나이 지긋한 여성이 거실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고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자연스럽게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미역국을 냄비째 가져왔으니 데워서 드리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슬이 부드럽게 봉순의 앞으로 나섰어요. 산후도우미 선생님이 식단 관리를 다 해주고 계신다며 음식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봉순은 걸음을 멈췄어요. 이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봉순의 발은 이미 부엌 문 앞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봉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들고 온 반찬통들을 현관 옆 신발장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나중에 먹을 수 있을 텐데 싶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어요. 이슬이 고맙다고 했고 봉수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를 보았어요. 산후도우미가 아이를 안고 있었고 봉수는 그 옆에서 손주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봉순이 손을 내밀어 손주의 손을 살짝 잡으려 했을 때 산후도우미가 아이가 지금 예민한 시간이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슬도 옆에서 그렇다고 거들었어요. 봉수는 손을 걷었습니다. 잠시 후 이슬은 수유를 해야 한다며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이 닫혔고 거실에는 봉순과 산후도우미만 남았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봉수는 소파에 앉아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아이 장난감이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봉수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봉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이슬 방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안에서 이슬이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하고 답했습니다. 봉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신발장 위에 올려둔 반찬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대로였어요. 냉장고로 옮겨지지 않은 채 신발장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봉수는 반찬통들을 집어들었어요. 도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않았어요. 봉수는 반찬통을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며 뒤를 돌아봤지만 이슬은 나오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봉수는 가방 속 반찬통의 무게를 느꼈어요. 아침부터 공들여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미역국은 아직 따뜻했을 거예요. 봉수는 그 생각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왜 도로 가져왔지? 혼자 중얼거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봉수는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봉수는
아들 내외의 현관문 쪽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찬통을 도로 들고 나온 날 이후로 봉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통들은 그대로 쌓였고 미역국은 혼자 조금씩 덜어 먹었어요.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봉수는 생각을 바꿨어요. 음식이 안 된다면 다른 것을 해주면 된다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사주면 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봉순이 유아용품점에 처음 들른 것은 퇴원 후 일주일쯤 지난 날이었어요. 매장 안은 봉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아이 옷과 이불, 장난감, 수유용품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봉수는 천천히 통로를 걸으며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 카시트 코너 앞에 섰어요. 카시트는 종류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신생아용부터 유아용, 안전인증 마크가 붙은 것, 외국에서 들어온 것까지 다양했어요. 봉수는 매장 직원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이것저것 설명해 줬어요. 봉수는 열심히 들었지만 절반쯤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가장 안전하다는 제품 앞에 서서 봉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손주에게 쓰는 돈이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이것으로 하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구입 전에 태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한테 카시트를 사주려 하는데 어떤 걸로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태웅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슬이 이미 고른 제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문도 해뒀을 거라며 그냥 현금으로 주시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중복으로 사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봉수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시트 앞에서 봉수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어요. 직원이 다가와 결정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봉수는 괜찮다고, 오늘은 그냥 구경만 했다고 했어요. 직원이 알겠다며 물러났고 봉수는 매장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이쳤어요. 봉수는 주차장 쪽으로 걸으면서 태웅에게 현금을 얼마나 줘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카시트 값이면 얼마쯤 될까요? 봉수는 방금 전 매장에서 본 가격표를 떠올렸어요. 며칠 후 봉수는 태웅을 만났습니다. 태웅의 직장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태웅은 점심시간을 쪼개 나왔고 둘은 짧게 마주 앉았습니다. 봉수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태웅에게 건넸어요. 태웅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봉순이 그냥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이한테 쓰라고, 필요한 거 사는데 보태라고 했어요. 태웅은 감사하다며 봉투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둘은 커피를 마시며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슬은 잘 회복하고 있냐고 봉순이 물었고 태웅은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잘 크고 있냐고도 물었어요. 태웅은 잘 크고 있다고, 요즘 표정이 다양해졌다고 했습니다. 봉수는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태웅은 바빠서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봉수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태웅이 카페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봉수는 잠깐 바라봤어요. 재킷 안주머니에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 봉투가 어디에 쓰일지 알 수 없었어요. 카시트를 사는 데 보태질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슬의 다른 지출에 섞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이후로 태웅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려오지 않았습니다.
봉순도 묻지 않았어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에게 직접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씩 막혀가고 있다는 것을 봉수는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느끼고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고 카페 문을 나서면서 유아용품점 카시트 코너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안전하냐고 물었던 그 순간을요. 그걸 내가 직접 달아줄 수는 없겠구나. 봉수는 걸으면서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봉순이 카페에서 돌아온 날 이후로도 방문은 계속됐습니다. 발길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손주가 자라는 속도는 빨랐고 보지 못한 사이에 얼마나 달라질지 몰라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봉수는 며칠에 한 번씩 아들 내외의 아파트를 찾았어요. 매번 빈손으로 가기가 어색해서 작은 것이라도 들고 갔습니다. 어떤 날은 과일을 샀고 어떤 날은 아이 내복을 하나 샀어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날도 봉수는 주말 오후에 아파트를 찾았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이슬이 문을 열었습니다. 봉순을 보고 어머니 오셨냐며 맞았어요. 봉수는 안으로 들어서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손주가 바운서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순의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아이가 깨어 있었으니까요. 봉수는 자연스럽게 바운서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주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손을 뻗어 아이의 볼을 살짝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슬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손 씻고 오셨어요? 봉수는 멈췄습니다. 오기 전에 씻었다고 했어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손을 씻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슬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씻어주시겠냐고 했어요.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셨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가 아직 어려서 세균에 약하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봉순의 발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봉순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었어요. 비누를 묻혀 꼼꼼하게 씻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까지 닦았어요. 봉순의 손은 이미 깨끗했지만 씻었습니다.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봉순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깐 봤어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손은 깨끗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풍경이 아까와 달라져 있었어요. 이슬이 바운서에서 아이를 들어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유 자세였어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이슬이 봉순 쪽을 바라봤어요. 다 씻으셨냐고 물었습니다. 봉순은 그렇다고 했어요. 이슬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봉순이 마른 손으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아이를 받을 타이밍이 지나 있었습니다. 봉순은 소파 맞은편 의자에 가서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손이었어요. 아이에게 닿지 못한 손이었습니다. 이슬은 수유를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아이가 낮잠을 잘 안 잔다고 밤에도 두세 번씩 깬다고 했습니다. 힘들겠다고 봉순이 말했어요. 이슬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봉순은 아이를 바라보며 그 대화를 이어갔어요. 손주의 발이 이슬의 팔 위에서 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봉순은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어요. 발가락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슬이 수유 중이었고 봉순은 자리에 앉은 채 그냥 바라봤어요. 아이는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 이슬이 수유를 끝냈습니다.
아이를 세워 등을 토닥이며 트림을 시켰어요. 봉수는 이제 안아봐도 되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슬이 먼저 아이를 바운서에 다시 뉘었어요. 이제 재워야 할 것 같다며 낮잠 시간이 됐다고 했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봉수는 거실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씻었고 말랐고 아무것도 닿지 않은 손이었어요. 잠시 후 봉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이만 가겠다고 방 쪽을 향해 말했어요. 이슬이 안에서 네, 조심히 가세요 하고 답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봉수는 손을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씻었는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봉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아이를 안아보지 못한 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봉수는 그 빛 속을 천천히 걸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씻은 손으로 거실에 돌아왔다가 아이를 안지 못한 채 돌아선 날 이후로 봉수는 방문할 때마다 먼저 화장실부터 들렀습니다. 묻기 전에 먼저 씻었어요. 그러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슬이 더 이상 손을 씻고 오셨냐고 묻지 않아도 봉순 쪽에서 먼저 씻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손주 곁에 조금이라도 더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저녁 무렵이었어요. 태웅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봉순도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셋이 함께 있으면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았어요. 태웅이 있으면 이슬도 조금은 편하게 아이를 맡겨줄 것 같았습니다. 봉수는 작은 기대를 품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거실에는 태웅과 이슬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이는 바닥 매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봉순이 들어서자 태웅이 반갑게 맞았어요. 이슬도 어서 오세요 했습니다. 봉수는 먼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손을 씻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매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주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팔다리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아이의 배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손바닥으로 배를 가볍게 토닥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릴 때 달래는 방법이었어요. 봉순이 아들 태웅을 키울 때도 그 전에 태웅의 위로 나왔다가 일찍 잃은 아이를 달랠 때도 늘 그렇게 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슬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그 방법은 요즘 권장하지 않는데요. 봉순의 손이 멈췄어요. 이슬은 배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게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소아과 선생님이 직접 알려준 방법이라고 했어요. 배를 두드리는 건 오히려 아이한테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친절했어요.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봉수는 고개를 들어 태웅을 봤어요. 태웅은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이슬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슬이 태웅에게 그 영상 찾아드릴까 하고 물었고 태웅은 그게 맞는 것 같더라. 어머니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고 말했어요. 봉순 쪽을 보며 했지만 목소리는 이슬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을 걷었습니다. 무릎을 세우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매트 옆에서 물러나 소파 옆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팔다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슬이 아이 옆에 앉아 배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렸어요. 아이가 잠시 멈추는 것 같더니 다시 팔을 뻗었습니다. 이슬이 봉순 쪽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잘 달래진다고 했어요. 봉수는 그렇구나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봉수는 손주 곁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 줄었습니다. 아이가 울거나 칭얼거려도 이슬이 먼저 나섰고 봉수는 그것을 지켜봤어요. 손을 뻗으려다 멈추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봉순의 손이 아이에게 닿기도 전에 이슬의 시선이 먼저 닿았어요. 그 시선이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틀렸다고, 혹은 그 방법은 아니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봉순은 느꼈어요. 방문이 끝날 무렵 태웅이 봉순에게 뭐 드시고 가시겠냐고 물었습니다. 봉순은 괜찮다며 일어섰어요. 이슬이 다음에 또 오세요 했고 봉순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봉순은 오늘 손주를 안아봤는지 생각해 봤어요. 안지 못했습니다. 매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뻗었던 것이 전부였어요. 손이 아이의 배에 닿기도 전에 이슬의 말이 먼저였습니다. 봉수는 신발끈을 매며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손주 곁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슬이 아이를 건네줄까?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생각이 맴돌기만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면서 봉수는 복도를 바라봤어요. 익숙한 복도였습니다. 몇 번이나 이 길을 걸었는지 셀 수가 없었어요. 다음엔 어떻게 하지?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봉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봉순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손을 내려다봤어요. 오늘도 아이에게 닿지 못한 손이었습니다. 손주 곁에 손을 뻗으려다 멈추는 일이 반복된 이후로 봉수는 혼자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말할 곳이 없었어요. 태웅에게는 말할 수 없었고 다른 자식도 없었습니다. 봉순에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오래된 친구 황말순 뿐이었어요. 황말순은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가끔 그 가게에 들러 일을 거들었어요. 손이 바쁠 때는 말이 덜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봉순이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선 것은 이른 오전이었어요. 말순은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대야에 배추를 넣고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어요. 봉순이 들어서자 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냐고 했어요. 봉수는 대답 대신 앞치마를 집어들고 허리에 둘렀습니다. 옆에 서서 말순을 도왔어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일했습니다. 배추를 버무리면서 말순이 먼저 물었어요. 며느리네는 요즘 어떠냐고 했습니다. 봉수는 잘 지낸다고 했어요. 말순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봉순을 옆으로 흘끗 봤습니다. 그게 다냐고 했어요. 봉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야 속 배추를 계속 뒤적였어요. 손에 양념이 묻어 빨개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말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손주는 잘 보고 오냐고 했어요. 그 말에 봉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그대로 있다가 봉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씻은 손으로 거실에 돌아왔는데 타이밍이 이미 지나 있었던 것, 매트 옆에서 손을 뻗었다가 이슬의 말에 멈춰야 했던 것, 카시트를 사러 갔다가 현금 봉투를 대신 건넨 것까지 봉수는 순서 없이 꺼냈어요. 말하다 보니 그동안 쌓인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말수는 들으면서 배추 버무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았습니다. 봉순이 이야기를 다 꺼낸 뒤에야 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봉순아, 그거 며느리가 나쁜 게 아니야. 봉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이 계속 말했어요. 며느리는 자기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라고, 그건 틀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고 했어요. 봉순이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요. 태웅이가 문제지. 말순의 말이 가게 안에 떨어졌습니다. 봉수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태웅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아내 편을 드는 게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 편을 드는 것과 어머니를 배제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태웅이 단 한 번이라도 봉순 편에서 말한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봉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시트 앞에서 전화했을 때 태웅은 현금으로 주라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왔을 때 태웅은 이슬 방식이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봉순이 매트 옆에서 물러났을 때 태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봉순은 앞치마 끝을 손으로 잡았어요. 양념이 묻은 손이었습니다. 말순이 봉순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며느리를 탓하기 전에 아들한테 먼저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앞치마 끝을 쥔 채로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된장 냄새와 양념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봉순이 이 가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있었던 냄새였어요. 한참 뒤에 봉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태웅이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했어요. 말수는 나쁜 아이라고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겁쟁이라고 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봉순에게 가고 있다고 했어요. 봉순은 대야를 바라봤습니다. 배추가 양념에 잘 버무려져 있었어요.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봉순은 다시 손을 뻗어 배추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순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둘은 말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가게 밖에서 골목을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봉순은 손을 움직이면서 말순의 말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태웅이가 문제라는 말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봉순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말순은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것이 말순의 방식이었어요. 봉순이 스스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오랜 친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말순의 가게를 나온 이후로 봉순은 며칠 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태웅이가 문제라는 말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봉순은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곳에 마음을 쏟기로 했어요. 손주의 돌잔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으니까요. 돌잔치만큼은 봉순이 직접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음식도 막혔고 카시트도 막혔지만 손주의 첫 번째 생일만큼은 할머니로서 제대로 챙겨주고 싶었어요. 봉수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은 돌복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전통 돌복을 파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색깔이 고운 것, 자수가 촘촘한 것, 아이 체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골랐어요. 주인이 이 정도면 돌사진 찍기에도 손색 없다고 했습니다. 봉수는 포장된 상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어보니 색이 참 고왔습니다. 봉수는 상자를 다시 닫고 안방 장롱 위에 올려뒀어요. 그 다음으로는 돌상에 올릴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실과 돈, 책과 연필. 손주가 무엇을 집는지 보고 싶었어요. 봉순이 태웅에 돌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태웅은 그때 돈을 집었어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됐다고 봉수는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손주는 무엇을 집을까? 봉수는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봤어요. 보름쯤 지나 태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돌잔치 장소가 정해졌다고 했어요.
예식 전문 업체와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음식과 진행, 사진까지 패키지로 묶여 있다고 했어요. 봉수는 전화기를 들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잘 됐다고 어디냐고 물었어요. 태웅이 장소를 알려줬고 봉수는 날짜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봉수는 안방으로 갔어요. 장롱 위에 올려둔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돌복 상자였어요. 이미 업체 패키지에 의상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상자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돌잔치 당일에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돌잔치 당일이 됐습니다. 봉수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돌복 상자와 돌상에 올릴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실은 새 것으로 샀고 돈은 새 지폐로 바꿔뒀어요. 책은 아이가 나중에 읽을 수 있는 그림책으로 골랐습니다. 봉수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방에 넣으면서 손주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집을지 다시 생각해 봤어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업체 직원들이 홀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풍선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돌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고 의상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슬은 업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봉순이 들어서자 이슬이 어머니 오셨냐며 반겼습니다. 오느라 수고하셨다고 했어요. 봉수는 가져온 가방을 들고 돌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복 상자를 꺼내려 했어요. 그런데 업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물은 다 저희가 관리한다고 했어요. 가져오신 물건이 있으면 저쪽 짐 보관 공간에 맡겨두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봉수는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직원이 부드럽게 가방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봉수는 가방을 건넸어요. 직원이 가방을 들고 홀 구석짐 보관 공간으로 걸어갔습니다. 봉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돌복 상자가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짐 보관 공간은 하객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이었습니다. 봉순의 가방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홀이 점점 채워졌어요. 이슬과 태웅이 입구 쪽에서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류미양이 손주를 안고 사진을 찍었어요. 업체 사진사가 류미양과 손주를 향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슬이 옆에서 웃으며 함께 사진에 들어갔어요. 봉수는 하객들이 가져온 음식을 배분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은 아니었어요. 할 일이 필요했고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접시를 나르고 음식을 정리했어요. 하객들이 봉순에게 인사를 건넸고 봉수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날 때까지 봉순이 손주를 아는 것은 기념사진 한 장을 찍는 동안뿐이었어요. 사진사가 가족사진을 찍자고 했고 봉수는 그제야 손주를 건네받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동안 봉수는 웃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사가 잘 나왔다며 다음 구도로 넘어갔고 봉수는 손주를 이슬에게 돌려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짐 보관 공간에서 가방을 찾아왔어요. 돌복 상자는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봉수는 가방을 들고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혼자였습니다. 한 번도 못 입혔네. 봉수는 차 문을 열면서 혼자 말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봉수는 혼자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열리지 않은 돌복 상자가 든 가방을 들고요. 차 안에 가방을 올려두고 시동을 걸었지만 봉수는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핸들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주차장 안은 조용했어요. 다른 하객들은 아직 홀 안에 있었고 봉순만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봉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손주를 아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싶었어요. 봉수는 머릿속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기념사진을 찍는 동안 사진사가 다음 구도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것이 전부였어요. 길어야 2, 3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봉수는 지난 6달을 훑었어요. 출생 직후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건네줬던 30분, 그리고 이후로 방문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허락된 짧은 순간들, 아이가 칭얼거릴 때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뻗으려다 멈췄던 순간들은 빼야 했어요. 닿지 않은 시간은 아는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봉수는 합산해 봤습니다. 전부 더해도 1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6달이었습니다. 손주가 세상에 나온 지 6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봉순이 손주를 품에 안은 시간을 전부 더해도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가 차 안에서 봉순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았어요. 1시간. 하루가 24시간이고 6달이면 100여든 날이 넘는데 봉순이 손주를 아는 시간은 그중 1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봉순은 핸들에서 손을 내렸어요. 주차장 유리창 너머로 홀 입구가 보였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어요. 이슬과 태웅이 입구에 서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류미양이 손주를 안고 나왔어요. 손주는 류미양의 품에 안겨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류미양은 아이를 자연스럽게 안고 걸었어요. 오래 해온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봉수는 그 장면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어요. 류미양이 손주를 안고 걷는 모습을, 이슬이 류미양 옆에서 웃으며 걷는 모습을, 태웅이 하객을 배웅하러 주차장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태웅이 봉순의 차 옆을 지나쳤습니다. 봉순의 차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하객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습니다. 봉순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봉순이 평생 키운 아들이었어요. 잠시 후 태웅이 돌아오는 길에 봉순의 차 쪽을 봤습니다. 차 안에 봉순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태웅이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봉순이 창문을 내렸어요. 태웅이 왜 여기 있냐고 물었습니다. 먼저 가시는 거냐고 했어요. 봉순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태웅은 수고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봉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웅이 다시 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올리면서 봉순은 다시 류미양 쪽을 바라봤어요. 류미양은 여전히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객 한 명이 다가와 아이를 예뻐했고 류미양은 웃으며 아이를 살짝 들어 보여줬어요. 아이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류미양이 아이의 볼에 얼굴을 가져다 댔어요. 봉수는 그 장면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차에 올려둔 가방 쪽을 봤어요. 돌복 상자가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봉수는 가방을 바라보다가 앞을 봤어요. 주차장 출구 쪽이었습니다. 봉수는 기어를 넣었어요. 천천히 차를 출구 쪽으로 몰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오래 걸렸어요. 막히는 구간이 있었지만 봉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조용한 차 안에서 봉수는 아까 계산한 숫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1시간. 6달 동안 1시간. 집에 도착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봉수는 신발을 벗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돌복 상자를 꺼내 장롱 위에 다시 올려뒀어요. 열리지 않은 채로였습니다. 봉수는 상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내년 생일엔 입혀볼 수 있을까? 봉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상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봉수는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돌복 상자를 장롱 위에 올려두고 방을 나온 이후로 봉수는 며칠 동안 아들 내외 아파트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났으니
당분간은 연락을 기다려도 될 것 같았어요. 먼저 찾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봉수는 집에서 혼자 지내며 손주 생각을 했어요. 돌잔치 때 기념사진 속 손주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던 작은 얼굴이었어요. 눈이 동그랗고 볼이 통통했습니다. 봉수는 그 얼굴을 오래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 봉수는 다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고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봉수는 작은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는 길에 이슬에게 연락해야 하나 잠깐 생각했지만 그냥 갔어요. 미리 연락하면 또 바쁘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서 현관 앞에 다가갔을 때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던 봉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이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봉수는 초인종 버튼 위에 손을 얹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슬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또렷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들렸습니다. 이슬은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아이를 친정에 맡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상대는 류미양인 것 같았습니다. 이슬은 언제 데려다 주면 되냐고 물었어요. 아이 짐은 어떻게 챙겨야 하냐고 했습니다. 류미양이 뭐라고 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슬이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났어요. 봉수는 초인종 버튼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등이 벽 쪽으로 살짝 물러섰어요. 복도에 서서 봉수는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통화는 계속됐어요. 이슬이 웃으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한 목소리였어요. 친정어머니와 이야기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봉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자신이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말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나던 날 이슬이 힘들어 보일 때, 태웅이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이슬이 번역일이 밀려 있다고 했을 때, 봉수는 그때마다 아이를 맡겨주면 자신이 보겠다고 했어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어요. 이슬은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도우미가 있다고 했어요. 아이가 낯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환경이 바뀌면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봉순에게는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에게는 일주일이었습니다. 봉수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과일 봉지가 손 안에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포도였습니다. 오는 길에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요. 아직 이가 나지 않아 먹이기 어렵겠지만 이슬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에서 이슬의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봉수는 몸을 세웠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깐 생각했어요.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슬이 일주일 계획을 말해줄 수도 있고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말해준다면 봉수는 그것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했습니다. 봉수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과일 봉지를 들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봉수는 벽면을 바라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면서 봉수는 이슬이 자신을 배제하는 이유가 육아 방식이 달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손을 씻는 방식이 달라서도 아니었어요. 아이를 토닥이는 방법이 구식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더 단순하고 그래서 더 바꾸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봉수는 시어머니였고 류미양은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큰 길로 나서며 봉수는 과일 봉지를 다른 손으로 옮겨 들었습니다. 포도가 묵직했어요. 봉수는 걸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져가 혼자 먹을 수도 있었어요. 말순의 가게에 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먹어야겠네. 봉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씁쓸한 말이었지만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봉수는 그냥 걸었어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한 것 뿐이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설득할 수 없었어요. 구식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봉수는 이제 똑똑히 알았습니다. 복도를 되돌아 나온 이후로 봉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고 잠은 잤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손이 멈췄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려다 그냥 앉았고 말순에게 전화를 하려다 내려놓았어요. 복도에서 들었던 이슬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편안하게 웃으면서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던 목소리였어요. 봉수는 그 목소리와 자신이 방문할 때마다 마주하는 이슬의 목소리를 자꾸 비교했습니다. 둘은 달랐어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 봉수는 태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들르라고 했습니다. 태웅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봉수는 그냥 얼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웅은 알겠다며 퇴근 후에 들르겠다고 했어요. 저녁 무렵 태웅이 봉순의 집에 왔습니다. 봉수는 간단하게 저녁상을 차려뒀어요. 태웅은 먹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봉수는 괜찮다고 했어요. 둘은 잠깐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태웅의 직장 이야기. 봉수는 밥을 먹는 태웅을 바라보면서 언제 꺼내야 할지 생각했어요. 밥상을 치우고 나서였습니다. 봉수는 태웅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고르면서 했어요. 화를 내려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씻은 손으로 거실에 돌아왔을 때 이미 타이밍이 지나 있었던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 때 구석으로 밀린 가방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는 일주일씩 아이를 맡기면서 자신의 제안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것을요. 태웅은 들으면서 밥상 위 빈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중간에 끊지는 않았어요. 봉순이 다 말하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웅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슬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봉수는 태웅을 바라봤습니다. 태웅은 계속했어요. 처음 아이를 키우는 거라 예민해져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이슬 방식에 좀 맞춰주시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봉수는 태웅의 말을 들으면서 할 말을 찾았어요. 맞춰오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2번씩 씻은 것도, 카시트 대신 현금 봉투를 건넨 것도, 돌복을 가져갔다가 구석, 짐 보관 공간에 맡긴 것도 다 맞추려고 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태웅의 표정을 보면서 봉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태웅의 얼굴에는 난처함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이슬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끼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봉수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태웅이 어릴 때 봉순과 봉순의 시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도 태웅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봉수는 입을 닫았습니다. 태웅이 한 번 더 말했어요. 어머니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슬도 점점 나아질 거라고 했어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태웅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늦었다며 들어가 봐야겠다고 했어요. 봉수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태웅이 신발을 신으면서 어머니 건강 잘 챙기시라고 했습니다. 봉수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봉수는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조금 전 태웅이 섰던 자리였습니다. 봉수는 문을 바라봤어요. 황말순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태웅이 단 한 번도 봉순의 편에서 말한 적이 없다는 말이요. 봉수는 오늘도 그랬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머니가 맞춰주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슬의 방식에 맞추라고 했으니까요. 봉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봉수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태웅이 나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봉수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말순의 말처럼 태웅은 겁쟁이였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치의 무게는 고스란히 봉순에게 쌓이고 있었어요. 봉순은 소파에 앉은 채 처음으로 아들에게 실망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어요. 마음속에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거실 불빛만 혼자 켜져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거실 불을 켜둔 채 혼자 앉아있던 그날 이후로 봉수는 스스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찾아가는 것도 멈추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끼어드는 것이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든다면 물러서는 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슬이 편안해지면 시간이 지나면 태웅 말처럼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봉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물러서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주가 지났어요. 봉수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태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부를 묻는 짧은 전화였습니다. 잘 지내냐고 했고 봉수는 잘 지낸다고 했어요. 손주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태웅은 잘 크고 있다고 했어요. 둘은 그것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웅은 어머니가 왜 조용해졌는지 묻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주가 지났습니다. 이슬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봉순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손주에게 해주려고 사뒀던 이유식 재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단호박과 브로콜리, 닭가슴살이었습니다. 봉수는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것들을 봤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손대지 않았습니다. 상하기 전에 꺼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뒀어요. 꺼내버리면 진짜로 포기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봉수는 말순의 가게에도 잘 가지 않았어요. 말순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왜 안 오냐고 했어요. 봉수는 요즘 몸이 좀 안 좋다고 했습니다. 말순은 그러냐고 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몸이 안 좋다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몸이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전보다 힘들었어요. 그 즈음 태웅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어요. 이슬이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한다며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봉수는 문자를 읽고 잠시 들고 있다가 내려놓았어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봉수는 생각했어요. 이슬이 미안하다고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봉순이 연락을 줄인 것을 알아챘다는 뜻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이슬에게는 편안함이 됐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봉순이 물러선 자리가 부담을 덜어준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그 생각을 오래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한 번 든 생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봉수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이유식 재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단호박은 이미 물이 생겨 있었어요.
봉수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버리기로 했어요. 봉지에 담으면서 봉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서 버리면 더 힘드니까요. 빠르게 담아서 묶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현관 옆에 뒀습니다. 내일 버리면 됐어요. 봉수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식 재료가 없어진 냉장고 칸이 비어 보였어요. 봉순이 물러선 자리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조용히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슬은 편안해졌고 태웅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손주는 할머니가 오지 않는 것을 알기에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세상에서 봉순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봉순 자신뿐이었어요. 봉순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에서 무언가 나오고 있었지만 봉순은 보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틀어두었어요. 소리가 있으면 혼자인 것이 조금 덜 느껴졌으니까요.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봉수는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봉수는 그 소리 속에서 손주의 옹알이 소리를 떠올렸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문 너머로 들렸던 소리였습니다. 손주는 깨어 있었고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보고 싶다. 봉수는 눈을 감은 채 작게 말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에 묻혔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속에 혼자 앉아보고 싶다고 중얼거린 이후로 봉수는 그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매일 했지만요. 봉수는 그렇게 조용히 지내다가 어느 날 오전 말순의 가게 앞에 섰어요.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댄 지 꽤 됐으니 더 미루면 말순이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말순이 보고 싶기도 했어요.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서자 말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왔냐고 했습니다. 봉수는 그렇다고 했어요. 말순은 더 묻지 않고 앞치마를 하나 건넸습니다. 봉수는 받아서 허리에 둘렀어요. 둘은 말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묻히고 생선을 손질하고 반찬통을 닦았어요. 가게 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냄새였어요. 봉순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냄새였습니다. 한참 일을 하다가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요즘 며느리네 안 가냐고 했습니다. 봉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요즘은 좀 쉬고 있다고 했어요. 말순은 나물 묻히는 손을 멈췄습니다. 봉순 쪽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봉순아, 네가 물러서면 그게 맞는 거라고 굳어져. 봉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말순이 계속했어요. 봉순이 안 가는 날이 쌓이면 봉순이 없는 것이 그 집의 일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나중에는 손주도 할머니가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고 했어요. 어릴 때 만들어진 풍경은 그 아이에게 평생 남는다고 했습니다. 봉수는 나물 묻히던 손을 그릇 위에 얹었어요. 말순의 말을 들으면서 반박할 말을 찾았습니다. 억지로 끼어드는 것이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든다고 했어요. 봉순이 물러서면 이슬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슬이 먼저 손주를 데리고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끼어드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봉순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조심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이슬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봉순이 물러서서가 아니라 봉순이 없어서라면 그건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봉순의 자리가 사라지는 거라고 했어요. 봉순은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물이 양념에 버무려져 있었어요. 봉순의 손에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순이 한 번 더 말했어요. 손주가 나중에 할머니와 함께한 기억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누군지는 알지만
함께 앉아 밥을 먹어본 기억도, 손을 잡아본 기억도 없으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기억은 어릴 때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 기억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봉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다시 나무를 묻히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 정막이 흘렀어요. 바깥에서 골목을 지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봉수는 그릇에 얹었던 손을 들어 다시 나무를 묻히기 시작했어요. 손이 움직이는 동안 말순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주가 할머니와 함께한 기억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겠냐는 말이요. 봉수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새겼어요. 되새길수록 뭔가가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봉수는 자신이 물러서기로 결정했던 날 밤을 떠올렸어요. 소파에 앉아 물러서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순의 말을 들으니 그것이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봉수는 말순에게 수고하라고 했어요. 말순은 봉순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았어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으로 나서는 봉순의 걸음이 아까보다 빨랐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발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걸으면서 손주 얼굴을 떠올렸어요. 돌잔치 때 기념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눈이 동그랬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할머니를 기억할 수 있으려면 지금 봉순이 거기 있어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가봐야겠다. 봉수는 걸으면서 혼자 말했어요. 결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더라도 가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골목을 나서며 한 번만 더 가봐야겠다고 결심한 이후로 봉수는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바로 가지 않았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생각해 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생각해도 딱히 정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을 준비해봤자 막상 가면 달라질 것 같았어요. 봉수는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문을 두드려 보기로 했어요. 주말 낮이었습니다. 봉수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어요. 과일도 반찬도 상자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어요. 아파트 복도를 걸어오면서 봉수는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현관 앞에 서서 봉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태웅이었어요. 태웅은 봉순을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하며 문을 더 열었어요. 봉순이 들어서면서 이슬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태웅은 잠깐 나갔다고 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갔다며 오후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봉수는 그렇구나 하며 거실로 들어섰어요. 거실 한가운데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손주가 매트 위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태웅이 옆에 있어야 하는데 자리를 비운 것 같았어요. 손주는 매트 위 장난감을 잡으려다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바닥에 누운 채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웅이 주방 쪽에서 나왔어요.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달래려 했는데 손주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태웅이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두 손을 뻗었다 멈췄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봉수는 그 장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태웅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웅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받아 안았어요. 아이가 봉순의 품에 들어왔습니다. 봉순은 아이를 가슴 쪽으로 당겨 안았어요. 한쪽 손으로 등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뒤통수를 감쌌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자세였어요. 태웅을 키울 때부터 몸이 기억하고 있는 자세였습니다. 봉수는 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몸을 좌우로 흔들었어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흔들었어요. 손주의 울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울다가 조금씩 소리가 작아졌어요. 봉순의 손이 아이 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둥글게 천천히 멈추지 않고요. 손주가 훌쩍이다가 그쳤어요. 봉순의 가슴 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봉순은 계속 흔들었어요. 태웅이 옆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봉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고요함이 들어왔습니다. 봉순은 소파로 걸어가 앉았어요. 손주를 품에 안은 채로였습니다. 아이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6달 전 신생아실에서 처음 안았을 때보다 훨씬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랐다는 뜻이었어요. 봉순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자란 무게였습니다. 태웅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물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봉순은 괜찮다고 했어요. 태웅은 그래도 가져다 주겠다며 들어갔습니다. 봉순은 혼자 소파에 앉아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손주가 봉순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이 드는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봉순은 계속 흔들었어요. 멈추면 아이가 깰 것 같았으니까요. 태웅이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봉순 옆에 내려놓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봉순과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봉순은 태웅을 보지 않았어요. 손주만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꺼풀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손주가 봉순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봉순은 흔드는 것을 서서히 멈췄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났어요. 봉순은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웅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잘 달래시네요. 봉순은 고개를 들어 태웅을 봤습니다. 태웅의 얼굴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미안함인지 고마움인지 봉순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봉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손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잠든 손주의 얼굴이 평온했어요. 봉순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봉순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잠든 손주를 품에 안고 태웅의 말을 들었던 봉순은 그 자리에서 오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잠에서 깰까봐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는 동안 봉순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웅도 맞은편 소파에 앉은 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이따금 차 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어요. 봉순은 그 고요함 속에서 손주의 무게를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있으려 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손주가 눈을 떴어요. 잠에서 깨는 것이 아이마다 다른데 손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칭얼거리지 않았어요. 봉순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잠시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순을 올려다봤어요. 동그란 눈이었습니다. 봉순은 그 눈과 마주쳤어요. 봉순이 먼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가가 부드러워지는 웃음이었어요. 손주가 봉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손이 올라왔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봉순의 볼을 향해 천천히 뻗어왔어요.
봉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손이 봉순의 볼에 닿았어요. 손바닥 전체가 아니라 손가락 끝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온도였어요. 아이의 온도였습니다. 손주가 옹알이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소리였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들이 이어졌어요. 봉수는 들으면서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입술을 움직였어요.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봉수는 숨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손주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또렷하지는 않았어요. 발음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할머니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아직 말을 배우는 아이가 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소리였어요. 봉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더 꼭 끌어안지도 않았어요. 손주의 볼에 얼굴을 가져다 대지도 않았습니다. 봉수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손주가 봉순의 볼에 얹은 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무게를, 그 온기를 봉수는 오래 느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태웅이 맞은편 소파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순도 태웅을 보지 않았어요. 손주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열쇠 소리였습니다. 잠깐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슬이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코트를 입은 채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봉순이 소파에 앉아 손주를 안고 있는 장면이 보였어요. 이슬은 멈췄습니다. 신발을 벗다가 멈춘 것이었어요. 한쪽 신발은 벗었고 한쪽은 아직 신은 채였습니다. 이슬의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 봉순은 알 수 없었어요. 봉순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슬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슬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만 알 수 있었어요. 거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순과 손주 쪽을요. 봉순은 이슬이 들어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주를 서둘러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봉순의 품에 안겨 이슬 쪽을 바라봤어요. 아이가 이슬을 알아본 것인지 그냥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태웅이 이슬에게 어서 와 하고 말했어요. 이슬은 응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나머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봉순 쪽을 보며 어머니 오셨냐고 했습니다. 봉순은 그렇다고 했어요. 이슬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트를 벗어 소파 등받이에 걸었어요.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봉수는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태웅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슬은 코트를 벗고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봉수는 손주를 안은 채 그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손주가 다시 봉순의 볼에 손을 얹었어요. 아까처럼이었습니다. 작은 손가락 끝이 봉순의 볼에 닿았어요. 봉순은 그 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손주는 봉순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으로요. 봉순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 기억의 첫 번째 조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던 어느 날 오후의 기억. 그것으로 시작되는 기억이요.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봉순의 볼에 손을 얹은 채 또 소리를 냈어요. 아까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할머니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봉수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거실 안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동안
봉수는 손주를 안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이슬이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웅이 뭐 마실 거 있냐며 따라 들어갔어요. 거실에 봉순과 손주만 남았습니다. 봉수는 손주를 바라봤어요. 손주는 봉순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어요. 거실 안으로 비스듬하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봉순의 손이 손주의 등을 천천히 쓸었어요. 둥글게 천천히 멈추지 않고요. 손주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봉순도 눈을 깜빡였어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봉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일도 이슬은 같을 것이고 태웅도 같을 것입니다. 봉순이 물러서야 하는 순간도 또 올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봉수는 오늘 여기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햇살이 기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은요.